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0일자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20대가 결혼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현 상황을 보고 일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저출산 대책은 우크라이나 빠진 종전협상 한반도 비핵화 예고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국군 절대 반대, 유럽평화 유지군 저지 의사, 빅터 차, 트럼프 북 비핵화보다 미 우선주의 초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격돌, 안보리 지휘 악용 비판, 미국 정찰기 한국 서해상공 집중비행, 이재명과 민주당 그들이 악마라면 당신들은 뭔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새로운 의미 해석 등으로 순서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20대가 결혼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현 상황을 보고 일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저출산 대책은 아라카와 카즈히사 2월 19일 독신 연구가 칼럼니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저출산 통계로서 이 중국이 1.0이고요. 한국이 0.72, 대만이 0.87, 일본이 1.2입니다. 2023년도 합계 출산율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20대의 결혼이 늘어나지 않으면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것. 중국과 한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20대 전체가 급강함으로써 출산율 1.0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최근 10년간 20대 전신으로 출생하는 여성이 거의 사라졌다. 20대의 첫 아이 출산율이 이후 전체 출산율을 결정짓는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어떤가? 일본은 2013년에서 2023년 최근 10년간 20에서 34세 모든 연령에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특히 20대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일본에서는 만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단지 20대 미혼아만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대 출산율을 유지한 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30대 이후에 둘째 아이 출생 이후의 출생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산의 정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데 20대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그 중국이고요. 주황색이 그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높은 게 프랑스인데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보면은 한국이 주황색인데 거의 뭐 낫지를 못하고 있죠. 프랑스가 그 상당히 높은 거로 돼 있고 왜 동양 삼국에다가 왜 프랑스를 비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20대가 결혼할 수 없는 문제, 결혼하고 싶은 젊은이 중에 결혼할 수 없다는 본의 아니게 미혼인 문제인 것이다. 결혼 안 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 중산층 젊은이 일본 기준으로 연봉 300에서 400만 원이 결혼할 수 없게 된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 2024년도 평균, 2023년도일 거예요.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가 5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 높은 거죠. 중간이 그러니까 일본보다 좀 높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결혼에 긍정적인 20대 중산층이 드러나는 국민 부담률과 고물가라는 더블 펀치로 도저히 경제적으로 무리라며 결혼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진다. 즉 저출산은 20대 출산율 저하에 불과하고
이는 20대 결혼수 감소에 불과하며 20대 결혼이 늘지 않는 것은 결코 청년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뭐 이게 현실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류의 그 저출산 문제는 꾸준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출산이 문제다 그거보다는 저출산도 뉴노멀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인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지구 인구가 이거는 뭐 전쟁이 없어지면서 식량 증산이라든가 자유무역 경제가 되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는 아기를 많이 낳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구의 자정운동인 자연현상으로 감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제 표현대로 한다면은 레디비미 그냥 그 완전 콩고리씨로 내비둬 그냥 그것이 답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우크라 빠진 정전협상 한반도 비핵화 예고편 우리나라의 비유 이 연상해서 제목을 뽑았네요. 강미경 기자가 뉴스 1에 2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또한 대화에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끼워줄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관측대로 이대로 이달 말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의 자리는 더 좁아진다. 우크라이나를 제쳐놓고 미국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과 나토 가입의 부정적인 언급으로 상대 측인 러시아를 배려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에 유럽은 악마의 거래, 이른바 더티 딜을 우려한다. 그러나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조차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 상태로 다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의 통미 동남에 말려들 위험도 커진다. 요거를 한국 패싱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고요. 6.25 휴전협정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 기분에 그냥 빠졌다.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패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멀리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정전협상에 시선을 떼선 안 되는 이유다. 젤렌스키가 혹할 히토리라도 있지만 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조선이 있지 않냐. 우선 뭐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메시지가 한국의 조선업 배 만드는 거는 필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국군 절대 반대, 유럽 평화 유지군 저지 의지, 정목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2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도 재확인했다. 이 헤럴드 경제는 BBC 방송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어쨌든 절대 그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상 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파병을 한다 안 한다가 지금 헷갈립니다. 솔직히 방송 나오는 것들이 유럽 국가들이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평화유적인 창설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후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 미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 지금 2차 대전 후에 남북이 갈린 것처럼 그 독일도 동독 서독이 갈렸죠. 그러니까 서독에도 미군이 가장 많이 그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그 독일이 통일된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의 적은 다 동맹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동맹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 나토 미군 주둔군이 유럽에서의 미국 주둔군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그 빠져나온 미국 주둔군이 우크라이나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게 매우 궁금하네요.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모든 당사자가 어느 정도씩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습니다. 유튜브로 직접 서구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요즘 한국 언론의 인용 보도 기사는 다른 뉘앙스를 좀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회사가 러시아에 들어간다는 큰 배후 조건도 이 협상에 이미 배경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연애 관계로 들어간다. 그동안에 같이 연애를 했던 EU하고는 멀어지고 미국이 러시아 여자를 사귀게 된다. 이렇게 좀 비유를 만화적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유럽 평화유지군은 반대지만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면은 둘이서 협상에 의해 가지고 야 남들의 눈도 있고 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또 미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안심하고 또 재건 작업에 미국도 돈 좀 짭짤하게 벌어야 되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 참 재건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는 어, 유, 유럽 평화유지군이 들어오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침을 흘릴 텐데 아니었시다. 그러면은 미국이 좀 주둔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짝짝꿍이 맞는다면 우리도 건설 우리나라 건설이 또 잘 하니까 재건 사업 이제는 뭐 재건한다 그러면은 스마트 도시 같은 거로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좀 만들게 되면은 우리도 좀 돈 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빅터차 트럼프 북 비핵화보다 미 우선주의 초점 오수연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2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CVID를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 본토 위협 수단이 무력화만 된다면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빅터 차라는 사람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것을 막고 군수품 제공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대북 관여에 나설길 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사탕 가게 밖에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다른 사람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정작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들이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 그거 뭐 괜히 관여했다가 나중에 말이 또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마치 트럼프가 그게 뭐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뉴스로 유도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건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우리끼리 해결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사태는 한국의 그 위기 요소도 있지만은 기회 요소로는 경제안보, 민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 조선 등 산업 협력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격돌 안보리 지위 악용 비판. 보아 뉴스투데이 2월 19일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을 소개했는데 제목만 나열해 봤습니다. 굵은 글씨로써 한국 트럼프 정부 조선 등 방위산업 협력 가능. 그 다음에 그 미군 정찰기 한국 서해상공 집중 비행을 했다. 왜 서해상공을 집중 비행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배제 종전론이 수용 거부했다. 힘이 없는 자가 뭐 거부한들 이 옛날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어, 아닌데 이승만은 아니 나는 휴전 반대하니까 거기 못 껴. 그렇게 표현하든 어쨌든 약소국가 입장에서는 그 휴전 협정할 때 북한, 중국이 중공이 그때 참여했고 그다음엔 이쪽 그 연합군은 대표는 미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 협정이고 아직 그 실질적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 미국 그 정찰기가 그 소개한 그림만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주로 그 이 평택 기지서부터 이쪽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행기들은 아마 그 민간 여객기에 운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여기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비행기들이 많이 그 보이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미국 정찰기가 그 서해 아마 평택기지 이런 쪽에서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전선 부근도 많이 왔다 갔다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 쪽은 이렇고요. 요거는 그 영종도에서부터 나가는 그런 비행기의 모습 아닌가. 이 빨간 게 이제 정찰기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찰기 포세이돈 음파 탐지 어뢰 그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쪽 지역을 많이 정찰을 했는데 뭔가 이 서해에 뭐가 있나 지금 아주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랜 정찰 끝에 그 정찰기가 있는 오키나와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들이 악마라면 당신들은 뭔가? 이 그들은 이제 국민의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진곤 언론인 전 국민일보 주필 데일리안에서 2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눈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이재명이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랍니다. 이거 해도 좀 너무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재명식 비난 공격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 헌재의 판단이 그 친이 구테타였는지 아니면 국익의 결단이었는지는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 확정 신고가 난 후에야 비로소 규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지금 탄핵이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조기 대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형사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음,
헌재가 좀 미덥지가 않습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비상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이 확인된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렵다.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사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한 헌법 규정 111조 3항이 이미 헌재의 정치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회를 야당이 장악했으니까 다 그 좌파 법관들을 얹히고 대법원장도 이미 왼쪽으로 획가닥 그 저기 꼭 편향돼 있다면은 진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결국 정치적 판결을 내리면은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를 못 믿겠다고 할 법도 하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규정이 그렇다. 헌법 103조의 법관 규정과 똑같습니다. 당연하면서도 뻔한 말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은 그런 것들이 대리인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193명의 의원들이요, 당신들은 미쳤다. 2004년 3월 15일 날 교만이 도를 넘는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내란 속에 딱지를 붙인 것이 바로 그리들이다. 좌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계엄 선거권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죄로 바로 딱지를 붙였다.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했어야 되겠나. 박지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짱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얕비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어르신을 욕되게 하는 국민의힘 의원 발언은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의식해야 한다. 자기 가호에 대한 반성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일부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 모여있다는 점이 충격이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18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이를 동일시하며 시위 주최국을 악마로 몰아세운다. 예컨대 생선초밥, 샌드위치, 과일, 제수용품, 일제 산푸 따위를 경기도청 공무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사서 먹고 썼다는 주변인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재명이는 마땅히 갚아야 할 도덕적 정치적 빚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들은 적이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의 최대의 기회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얘네들 최악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려운 얘기네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새로운 의미 해석. 최근에 제가 유사하게 계속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간 남한의 좌파는 민족주의라는 등식이 성립했으나 김정은의 선언에 좌파의 친북 종북 세력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었나. 왜냐, 드러난 현실은 친북 세력이 사실상 친중 세력이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북한 친중 세력을 숙청했다. 하지만 아직 수면 밑에 있는 세력이 존재할 것이긴 하나 김정은의 메시지는 남한의 여야 모두의 친중 세력이 있는 한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칸이 천명한 간접적 반중 발언 가지고 힘에 의한 무슨 변경은 반대한다.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동의하는 거로 썼죠. 대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중으로 그 표현이 됩니다. 확실한 반중 정책을 천명하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 북로 친밀에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간 마당에 이제 미러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트럼프인데, 그러면은 파병한 북한도 그러면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거 한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남북 미러의 협력이 그래서 요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 8월 13일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분석 두 가지. 첫째는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고 해서, 두 번째는 경제 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 그 어쨌든 K 문화가 침투가 되고 있죠. 적대적 두 국가로는 우리 민족끼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전선 전술에 기댔던 2018년 대화국면 당시에 활용된 방법론의 폐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분석을 하든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남북한이 중국을 제1의 주적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러 협력 관계가 더 원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고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 가정이 확실한 원인이라면은 세계 동맹은 재편될 것이다. 미러 대 중국과 EU로 이 대립되는 그런 세계 이 힘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앞에 우리나라 현재 그 비상계엄 및 그 탄핵 그 재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상권 분립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상권 분립의 부패를 방지하면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뭐 이 색의 삼원색이라 그러면 빨강, 파랑, 녹색인가요? 녹색인데 제가 노랑으로 했나요? 어쨌든 이게 삼색이 합쳐지면은 이게 까만색이 되는 거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번 직접 칠을 해봤었나? 그건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것이 상권 분립의 한쭉 그 계속해서 뭐 내기둥으로도 표현해 본 적이 있지만은, 자, 자정 기능이 없다. 민주주의 제도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정 장치가 없다. 언론은 요즘 뭡니까 써요. 어, 그건 국가기관이 아니죠. 언론은. 공산당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영방송 이런 게, 우리나라도 KBS는 국영방송으로 돼 있는데, 언론이 자정장치 기능이 있다고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에, 이것이 각자의 동일한 상대적 크기를 갖지 못하는 한 치명적이 될 것이다. 이 선권분립은 현재 입법부가 엄청 커져 있죠. 사법부도 좌파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그게 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2, 30년 걸쳐서 그런 충분한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선거로 선출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과거 시험 출신 관료들이다. 사시, 행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과거 시험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사법부는 100% 과거 시험 출신들이다. 그렇다면 대법관과 헌재법관은 선거로 선출하면 어떤가 의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신 교육감 선거는 폐지하자. 뭐 교육감까지 선거로 뽑고 칠할 난리들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선거로 하면은 정치색이 들어가는데 교육에 뭔 놈의 정치색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입법부는 100%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비례대표제도 없애자. 그리고 상원과 하원을 만들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된 상권 분립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자정장치라는 게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트럼프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손을 내밀어 준다. 프롬 포린 폴리시 매거진이라는 데 기사를 뉴스 위키지 일본판에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읽으면서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시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개입에 희망을 걸고 반격을 노리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걸 물음표를 하는 거죠. 이게 남한테 그 뭐 큰 형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미셀킨 미국 변호사 제 서울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미셀킴이 누군지 검색해 보려다가 참 빠뜨렸군요. 1월 19일 윤 씨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윤 씨를 지지하는 게 극우 세력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그 지지할 수 있다, 이해할 만하다 하는 거지. 그게 이해한다고 극우 세력으로 또 몰면 안 되지. 이 포린 폴리시 매거진이라는 데가 어떤 놈들이 쓴 건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항하여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것도 일부 그 교회 나부레기 새끼들이 한 짓이지 이적질을 한 거죠. 윤 대통령을 구하자고 구호론 내세우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21년 1월 미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을 상승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씨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간섭에 맞서 대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공주의를 주창하는 복음파 기독주의 국수주의자로 중장전층이 많다. 마가라는 트럼프 슬로건의 로고가 들어간 모자를 본뜬 빨간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이나 음모론을 믿는 트럼프 지지자의 슬로건을 빌려 스탑 더 스틸 선거를 훔치지 말라는 프레카드를 내거는 사람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얼터너 우익의 음모론 주제 포럼에서 주창해온 희망에 매달렸다.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시나리오다. 이들은 야당이 압승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가 조사해 줄 것을 믿고 있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뿌리 깊게 남은 혐중 감정을 이용? 뿌리 깊게 남아? 우리가 혐중 감정이 뿌리가 있었나요? 어, 이게 사실을 좀 오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윤 씨는 독재의 획책, 비상계엄, 독재의 획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중국 간첩의 내정 간섭을 보기 좋게 막았다는 공훈화로 바꿨다. 한국 정치권의 뿌리 깊은 혐중 감정은 이해할 수 없는 전개이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냉전의 유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영토 문제를 놓고 중국과 논쟁을 계속했고 이게 논리가 뭔가 일본하고 독도 영토 문제는 있어도 중국하고 언제 싸움질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좀 이상한 글입니다. 최근에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받았다. 박근혜 언니 때 그 사드 배치를 지금 막을 최근이라고 얘기 갖다가 놓네요. 요거 좀 덜 뛴 그 저 중국 그 딥시크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만든 기사 아닌가 몰라. 윤 지지자들 상당수가 신봉하고 있는 복음파의 표현을 빌려 트럼프에게는 중국을 해체하는 구세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주대 정치학 교수이자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인 김흥규 씨는 극우 윤 지지자들은 탄핵 저항을 미중 간 권력 투쟁으로 대체해 설득력 있게 여론에 호소하고 현 정치 위기를 윤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깊게 봐서는 미중 전쟁의 와중에 우리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데 이것을 미중 간 권력 투쟁으로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참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에는 쉐쉐 이 짜이민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미중 권력 투쟁의 대리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방향 전환을 통해 강경한 반중 노선을 내세우는 트럼프와 동맹을 구축하기 쉬워지고 미 행정부의 윤 지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쉬워진다는 생각이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까는 얘기 같이 쓱 풀어나간단 말이죠. 이재명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환영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좌파에다가 자기네가 중도 보수라고 지금 색깔을 변하고 있죠. 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한국을 동북아 동맹의 요체로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에게 구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들 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면 좋겠다. 한국은 자기보다도 더 혼란을 부추기는 나라인데 왜 나한테 그래? 한국 애들은 나보다 더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말을 했다. 윤씨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야당이 탄핵을 그만둔다면 응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탄핵을 인용하지 말라. 그냥 계속해서 반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시 대화를 할게. 이 뜻은 너희들 지금 탄핵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정치 위기도 거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북아 동맹의 요체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치적 패배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가진 새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것이다. 요렇게 그 한국이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면서 정치적 패배자를 이미 윤석열로 그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한국 문제는 보류해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보면은 뉴스위크가 좌파적 성향임을 알겠다. 2023년 가계비 42조 늘어난 1927조 역대 최대 2000 조국 시대. 제목만 하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암시 도지 증오자 비난. 2월 19일 그 폭스 라이브 방송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낭비 사기 납세자 달러 남용 근절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 캐롤라인 레빗이 여기서는 리빗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요일 연방 판사도 그 앨런 머스크의 정보 효율성에 지금 어,
이 처리에 대해서 그 연방 직원들의 그 항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 타냐 추르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바마 때 지명된 추특한이라고 그러네. 원고들은 선출되지 않은 개인과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며 의회가 감독하지 않는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무엇인지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을 얘기했겠지만은 정부 관료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치고 들어온 애들이고 어쨌든 채용이니까 그 의회의 감독 의회가 감독하지 않는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한 이런 게 무엇인지 정당하게 제시를 해라. 이런 얘기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원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청하는 것만큼 광범위한 TRO, 잠정적 금지 명령, 특히 원고들에게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TRO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록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도지 쪽을 그 지방 법원 판사도 결국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네요. 러시아와 미국이 화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외교 및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전담 그 협상팀이 고위 협상팀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는 관계, 미디어의 분리 통치,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지 말아야 했어. 트럼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발언에 맹비난. 키스 켈로크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는 수요일 아침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W 뉴스라는데요. 우크라이나 통신사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제가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답은 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답은 예입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는 갤로그 말을 인용해서 월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거의 3년에 걸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제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켈로그를 키우로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저간 그 미국 특사 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로 지금 직접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별도 제목들이 있는 뉴스들은 트럼프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해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BBC 뉴스는 젤렌스키, 트럼프가 러시아가 만든 허위 정보 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사태니까 국난 중이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또 러시아 푸틴의 그 요구사항 속에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피터 자이언 2월 19일자 뉴스레터입니다. 다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도 정말 친절하게 들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이 시작되고 관세가 얼마나 커져야 세금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학적 계산이 시작됩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대략 50에서 65% 정도이어야 하며 그로 인한 여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파트너와의 무역이 붕괴되고 가격이 급등하며 공급망이 중단되고 에너지 공급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관세는 한때 미국의 수입원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과 비용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거의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낮은 관세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필요로 할 거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로서 미국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트럼프 정부는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로 갈라 그러면은 세계 무역 자유무역 그런 것은 좀 많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그 맞아떨어지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